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강명희 작가의 작품 마지막 인사 준비했습니다. 소설집 히말라야 바이트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고 때론 세상과의 소통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들어가시죠. 마지막 인사 강명희. 메일을 받은 것은 인도 북부 라다크 지방 레이에서 돌아와 여정도 풀지 않았을 때였다. 히말라야 산맥과 라다크 산맥이 병풍처럼 들어오고 있는 고온 사막 지대에 오아시스처럼 형성된 푸른 도시 레이 모습을 저장하고 싶어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부터 켰다. 먼저 메일이 잔뜩 쌓여있는 메일 박스를 열었다. 대부분 스팸 메일들이었지만 지어나가다 보니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의 메일이 눈에 띄었다. 보낸 사람은 김미진이었다. 나의 지인 중에 김미진이란 사람은 없었다. 스팸 처리를 할까 잠시 망설이다가 제목을 클릭했다. 교수님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유품을 정리하다가 컴퓨터 안에서 발견한 편지입니다. 편지 끝에 메일 주소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그때 보내지 못한 편지를 언젠가는 보내고 싶어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대신 보냅니다. 교수님은 우리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인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교수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학교를 위해 일하다가 가신 그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 교수님을 이해할 수 있었고 편지의 주인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던 해에 작성된 것이더군요. 편지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그 사람의 편지였다. 그 사람은 내가 허울뿐인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오직 여행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사람이었다. 그가 폐암으로 죽었단 말인가. 이혼하고 무작정 떠났던 곳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었다. 그곳을 다녀와 왜 떠나고 걸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사연과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 글이 화제가 되어 출판사로부터 출판 제의를 받았다. 출판사의 관심을 끈 것은 정작 여행기보다 판사 아내의 자리를 포기하고 2002 산티아고 길을 걸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지난 결혼 생활을 순례하듯이 하나하나 적어나갔으며 많은 사람이 공감해 화제가 되었던 책이다. 지인은 내 책 덕분에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농담을 할 정도였다. 그렇게 나의 오지여행과 책출간이 시작되었다. 나는 떠나고 또 떠났다. 네팔의 안나푸르나로 중국 윈난성으로 미얀마의 바만으로 묘족의 고향 귀주성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다. 이번 여행에는 라다크 지방에서 2달간 머물렀다. 라다크 여행기가 출간되면 5번째 책이다. 지금 그는 세상에 없다. 대신 그의 제자가 10년 전에 그가 썼다는 마지막 편지를 메일로 보내왔다. 편지는 어머니의 태몽 얘기로부터 시작되었다. 낯가리라는 말을 하시오. 아직 털지 않은 볕단을 쌓아놓은 더미를 말하죠. 지금은 별을 베지도 않은 채 콤바인으로 눈에서 직접 나다를 털지요. 하지만 예전에는
벼를 베어 말리기 위해 논두렁에 쌓아놓았다가 알곡이 마르면 집으로 끌어들여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추수했죠. 벼는 잘 말라야 타작할 때 나달이 잘 털어지는 법이라 말리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잘 말린 벼는 조그만 힘에도 잘 떨어지지요. 나가리 근처에는 이렇게 떨어진 나달들과 벼 이삭들이 지천으로 널렸어요. 청고마비 계절 가을에는 말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모두 살이 쪄서 볼만하답니다. 돼지들은 가을거지 끝에 생긴 썩은 호박이나 고구마 줄기를 먹고 있는 대로 비대해진다오. 닭들은 김장밭을 다니며 배춧잎을 뜯어먹고 마당에 널린 곡식들까지 주워 먹으니 안팎으로 먹을 것이 널린 때가 바로 이때지요. 그런데 먹이가 지천으로 널린 낯가리 주위를 병든 수탉 두 마리가 맴돌고 있다고 생각해보. 몸의 털은 숭숭 빠져 맨살이 드러나고 맨드라미처럼 붉고 탐스러워야 할 벼슬이 가뭄에 타들어간 것처럼 검게 오그라든 닭 두 마리를 말이요. 나는 지금 어머니의 태몽 이야기를 하고 있다오. 병든 닭 두 마리가 낯가리를 맴돌고 있던 꿈이 태몽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두 아들을 잃고 나서 알았다고 하오. 첫 아이를 100일 안에 둘째 아이를 돌 안에 잃은 어머니는 셋째인 형을 낳았을 때는 선뜻 호적에 올리지 못하였다고 해요. 내가 태어난 후 어머니는 부랴부랴 형을 호적에 올렸다고 하오. 그때까지 나는 어머니가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것을 진짜 믿었어. 그러지 않고서야 동갑내기 형이 있을 까닭이 있겠어요. 이것이 실제로는 3살 위지만 호적상으로는 동갑인 형을 둔 사연이요. 이쯤이면 영특한 당신은 형과 내가 어떻게 자랐을까 쉽게 짐작할 줄 아오. 사춘기 시절의 내 얼굴에는 파달만한 여드름이 그득해 사람들이 외면할 정도로 흉했다오. 게다가 나는 체구나 외모가 꼭 토종밤처럼 오종종했소. 반면 형은 훤칠한 키에 부리부리한 눈이 꼭 서양 사람 모습을 닮았어요. 그런 형은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늘 1등만 해 좁은 우리 산골 마을의 자랑이었다오. 나는 내 이름을 불린 기억이 별로 없었지요. 누구누구의 동생이었어. 대신 나는 형을 쫓아다니며 보필을 했죠. 새 것이나 크고 좋은 것은 무조건 형이 몫이었어. 나는 형이 입다가 실증이 나서 버린 옷을 입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지요. 자기가 버린 장난감을 내가 재밌게 가지고 놀면 형은 그것을 도로 빼앗았소. 그럼 나는 얼른 형에게 주고 다른 장난감을 찾아야 했어요. 가뜩이나 잘난 형은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아나무인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기 말이 곧 법인 우리 집안의 독재자로 자라났소. 우리 집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형의 소유였소. 어머니도 내 어머니가 아닌 형의 어머니였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형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졌소. 혼자 농사를 짓는 어머니는 자식을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땅을 팔아 형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소. 형은 어머니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다오. 형이 수재들만 모이는 대학 입학과에 입학했을 때는 마치 판검사가 나온 것처럼 온 동네가 들떠 있었소. 나는 시골에 남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농사를 짓게끔 되어 있었소. 나이 딱한 처지를 한 고3 때 담임은 학비가 거의 들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는 교육대학에 가기를 권했다오.
그때는 우리나라 산업이 도약 단계라 일자리가 널려 있었다오. 남자가 구대여 초등학교 선생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적었지요. 시골에서는 대학 진학이 별따기였지만 나는 운이 좋게 대구에 있는 교육대학에 합격했어. 대학에 들어가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성적이 좋으면 서울로 발령을 내주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말이요.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을 몹시 동경하고 있었소. 지연 혈연에 뒤엉켜 내 것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야 없는 그런 고향에 다시 처박히길 원치 않았던 것이오. 답답하고 지루하고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은 그곳을 탈출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할 것 같았소. 다행히 나는 집중력이 강하고 머리 또한 남들보다 나쁘지 않아 공부하면 그만큼 효과가 났다오. 지방교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나는 곧바로 서울로 발령을 받았소. 서울에서 이곳저곳 떠돌며 자취하던 생활을 청산한 것은 아내를 만나고부터였소. 첫 번째 발령지에서 3년을 근무했을 때 초임 발령받고 온 아내를 만났죠. 저 아내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초임 발령받은 선생님 다섯이 쪼르르 와서 인사를 하고 났을 때도 아내는 내 눈에 띄지 않았소. 같은 학년 담임을 했지만 여러 달 지났을 때야 아내의 존재가 겨우 눈에 들어왔소. 아내는 사람들 눈에 띌 아무런 특징도 갖고 있지 않았소.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맡은 일을 야무지고 똑소리나게 해놓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아내가 눈에 띄었죠. 아내는 왜소한 체격에다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특징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없는 그런 외모였어. 사람보다 일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내 아내는 그런 여자였죠. 내게 아무런 감흥을 일으켜주지 않았지만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자 마음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내 몫으로 주어질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데는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어 왔소. 아내에게 정성을 들이자 아내는 감동했다오. 남을 배려하고 감동을 주는 일은 언제나 익숙한 일이었소. 그러나 애초부터 아내가 나의 프로포즈를 호락호락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요. 어느 날 아내를 데리고 야외에 나간 나는 건강한 아내의 몸속에 역시 건강한 내 정액을 뿌려넣었소. 단 한 번의 관계로 아내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것이지요. 아내는 몇 날 며칠을 울고 지내다가 마지못해 결혼에 응했소. 나는 그렇게 아빠가 되었소. 아내는 내가 짐작했던 것 이상으로 성실하고 현명하고 편안한 여자였다오. 버릴 구석이란 한 군데도 없는 알토란 같은 여자라고 할까요? 내 인생에 귀한 보물 하나 얻은 것 같았소. 사랑하는 당신께 이토록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당신이란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기 위함이니 조금 지루해도 들어주길 바라오. 아내는 나에게 공부하길 원했소. 나는 아내의 뒷받침으로 대학원을 나와 박사학위까지 받았지요. 그렇게 나는 교육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 후 마흔이 들 때까지 나는 마라톤을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숨도 쉬지 않고 전력 질주를 했다오.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가 차라리 달리는 차에 깔려 죽고 싶을 만큼 훈련이 괴로웠다고 인터뷰한 것을 기억하오. 그렇게 달려온 황영조의 가슴에 금메달이 걸리지 않았소. 견눈조차 주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온 내 마흔의 끝자락에는
풍요로운 삶에 걸려 있었소. 아내와의 결혼은 내 삶에 많은 축복을 주었다오. 젊은 날의 방황을 마무리해 주었고,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었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란 것은 이상하오. 가질수록 욕심이 나더이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더 나를 채찍질하며 달리었어. 아내는 남의 자식이건 자기 자식이건 아무튼 가르치는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소. 아내가 맡은 담임반은 언제나 모범적이었소. 내 아이들 역시 아내의 가르침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모범적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자라났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빛나는 부분은 아이들이요. 당신도 알다시피 아들에 이어 딸까지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 나는 당신에게만 내 응분을 그대로 전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소. 그래도 어찌어찌 알고는 축하를 해주는데 그들은 농담처럼 축하의 말 끝에 반드시 시기 어린 말을 담곤 했다오. 40대의 나는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 몇 배 이상으로 갖고 있었어요. 기차와 고속버스가 서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는 구름만이 쉬어간다는 추풍령 골짜기에서 태어난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해보지 못했다오. 마치 꿈 같았소. 게다가 사랑하는 당신까지 내 곁에 와준 것도 그때였지요. 모일간지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을 때였죠. 당신은 내가 쓴 칼럼을 통해 내게 왔소. 나는 머리를 노랗고 빨갛게 물들인 신세대 아이들을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소. 세상 사람들 생긴 모습이 모두 다르듯이 살아가는 방법도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이러한 다양성 때문이요. 생각은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오. 색깔도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쓸 때 대체로 다르다는 말보다 틀리다는 말을 더 많이 쓰오. 자기 의사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에서는 더 그렇소.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것을 적으로 치부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어. 이것은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로 받아들이는 경향 때문이요. 권위적인 사회문화, 이데올기적 교육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이 든 탓이라고 생각하오. 당신은 이런 논지의 글을 보고 신문사를 통해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 내게 메일을 보내왔고 우연히 읽은 내 글이 꼭 자기의 마음을 대변해 준 것 같아 시원하다고 말했소. 판사인 남편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당신에게 늘 틀렸다고 말한다고 했소. 사고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말하여도 당신 남편은 초등학교 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은 늘 틀렸다고 했다죠. 답답한 그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펴놓은 것 같은 내 글을 읽었다고 했었소. 그날 당신은 내 생각과 일치함에 무척 기뻐했다고 했소. 무엇이든 다 갖고 있는 판사의 아내가 힘들어하면 사람들은 행복에 겨워하는 투정쯤으로 받아들였다지요. 세상에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의 생각에 공감해준다면 살아갈 힘이 된다고 말했지요. 나는 보잘것없는 글에 공감해준 당신께 감사의 메일을 보냈소.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당신에 대해 알아가면서 나는 놀라운 점을 발견했소.
꼭 젊은 날에 또 다른 나를 찾아가는 것 같았소. 만일에 내가 도회에서 풍족한 젊은 날을 보냈다면 꼭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오. 당신이 나온 대학교에 들어가 문학 동아리에 들고 가끔 문인들의 고향으로 답사도 다니며 마음을 살찌웠을 것이오. 당신처럼 말이오. 좋은 성적을 받아 서울로 발령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없이 꿈과 낭만이 가득한 젊은 날을 여유 있게 보냈을 것이오. 내가 앞만 보고 전력질주를 하는 동안에 당신은 우아하고 품위 있게 세월을 음미하며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은근히 질투가 났소. 1년쯤 지난 날 나는 당신께 만날 것을 제안했죠. 당신은 카키색 치마에 남색 꽃무늬 카디건을 걸치고 별로 꾸미지 않은 수수한 모습으로 나왔소. 보는 순간 거짓말을 조금도 보태지 않고 메일을 주고받으며 당신에 대해 상상했던 것과 똑같았어요. 자꾸 볼품없는 나를 보고 당신이 실망하면 어쩔까 무척 걱정했었소. 그렇지만 당신은 실망의 빛을 보이지 않았소. 참으로 고마운 일이요. 당신은 중매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선호하는 신랑감인 판사의 남편을 만날 만한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소. 당신만큼 아름답고 지적이고 너그러운 여자를 이전에는 본 적이 없소. 지금까지 누군가가 먼저 나를 좋아한다거나 나를 배려해 준 적이 거의 없는 듯하오. 잘할 때는 어떻게 하면 형을 편안하고 기쁘게 해줄까만 생각했소. 그것이 곧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기도 했소. 결혼해서도 남을 배려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 아내를 편안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언제나 내 몫이었다오. 착한 아내는 나의 그런 배려에 언제나 감동을 했소. 내 결혼 생활이 편안했던 것은 그런 이유였을 것이오. 아이들이 태어나자 기꺼이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배려했소. 거기서 큰 기쁨과 행복을 느꼈소. 당신이 나에 대한 세심한 배려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보는 것이오. 음식점에 가면 당신은 내 앞에 수저를 놔주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 앞으로 밀어주더군요. 내가 아내에게 해주던 것을 당신은 내게 해주었어요. 당신을 만나면 내가 왕자가 된 듯 우쭐해지고 황홀했소. 당신은 크고 탐스러운 내 인생의 꽃에 향기를 불어넣어 주었소. 나이 40대는 당신 덕분에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당신을 만나기 전 나는 남들이 다 갖고 있다고 부러워하지만 무언지 허전하고 충족되지 못하다는 느낌이었소. 곁눈 한번 팔지 않고 달려온 내 삶이 은근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였죠. 가끔 아내에게 억울함을 보이며 짜증을 내었어요. 내 피와 땀과 눈물이 40평짜리 아파트와 두 아이와 명성으로 바뀌었지만 가슴속은 마른 수수깡처럼 비어갔다오. 까닭없이 불면이 찾아와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날이 많아져 갔소.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내 잠은 길어야 하루 한두 시간이었고 아예 잠을 자지 못하는 날도 점점 많아져 갔소. 먹는 것이 안 먹으면 언젠가 배가 고파져 먹게 되어 있죠. 하지만 오지 않는 잠은 피로를 몰고 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의 경지까지 되지요. 몸이 피곤하면 입맛도 없어지고 위장 장애까지 오기 마련이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자 잠을 자기 위해 수영을 시작했소. 어머니 자궁속 같은 물이 수면에 조금 도움이 됩디다. 퇴근 후에 숙면을 위해 수영장에 가서 사는 날이 점점 많아졌소. 아내 입에서 불만의 소리가 간간히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이상한 일이요. 당신을 만나고부터 거짓말처럼 불면이 사라졌소. 무언지 억울하기만 했던 내 인생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소. 참 낯설기만 했던 달고 깊은 잠이 내게 찾아왔소. 나의 잠은 짧지만 특이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숙하오. 그런 단잠을 당신은 내게 날마다 제공해 주었죠. 아내는 남들만큼 예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착하지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형이 시골 땅과 살던 집까지 팔았을 때 어머니는 오갈 데가 없어졌소. 나는 그런 어머니를 집에 모셔올 수가 없었다오. 어머니는 언제나 형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요. 어머니는 나를 세상에 던져놓았을 뿐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었어. 하지만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나도 어쩌지 못했다오. 눈치를 챈 아내는 어머니를 기꺼이 모시고 왔소. 아내는 어머니에게도 소홀함 없이 언제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죠. 그런 착한 아내를 둔 나는 행복한 사나이라오. 게다가 내 삶에 향기를 불어넣어준 당신까지 내 곁에 머물고 있지 않소. 지난 6월 월드컵을 기억하오.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리라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였지요. 그때만 해도 오로지 1승이 목표였고 겨우 1승을 한 우리는 꿈같은 16강 진출을 기원하고 있었소. 그때 이미 나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여 펼쳐지는 대전구장의 표를 예매해놨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진출하더라도 조 2위로 올라와 전주에서 펼쳐질 16강전을 예상했죠. 그런데 조 1위로 16강전에 진출한 꿈같은 일이 벌어졌소. 대전구장의 안표값이 치솟고 표를 구하기 위해 텐트를 쳐놓고 기다리는 행렬을 당신은 아마 기억할 것이오. 나는 내 예측이 맞았다는 사실에 몹시 흥분되어 있었어. 경기가 열리는 날, 온 나라가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수업과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나왔죠. 나 역시 내 아이들과 아내가 챙겨준 김밥을 가지고 대전으로 달렸어. 그 든든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소? 더군다나 그날 아침 당신이 전화했었죠. 당신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조 1위로 16강에 오르리라고 본 내 안목을 대견해야 했지요. 나는 의기양양했소. 당신께 그럼 내가 누군 줄 모르오? 하고 대묻기까지 했지 않소? 두 아이와 열광의 도가니 속 같은 대정구장에서 목이 터지라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생각했소. 내 인생도 전력을 다해 뛰는 태극 전사들의 신화를 닮았다고요. 전력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는 게 이렇게 쉽다고 생각했어요. 못 살고 대열에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소. 설기현 선수가 후반 종료 직전에 한 골을 넣어 1대1이 되었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소. 날듯이 펄펄 뛰며 운동장을 누비는 우리 선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소?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었을 때 세상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같았소.
대전구장에서 대전역으로 사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물결처럼 흘러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에 대해 화로하고 있었어. 어깨와 어깨를 부여잡고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다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길바닥에서 미친 듯이 펄펄 뛰던 광란의 그 밤을 보내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소. 너무 행복하다고요. 누군가가 이 행복을 질투라도 하면 어쩔까 하고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나 해서 더러 겁이 나기도 했소. 행복의 절정에서 왜 그런 불안감을 느껴 했을까요? 만일에 심술궂은 누군가가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내놓으라고 한다면 무엇부터 내놔야 할지, 만일 꼭 그래야 한다면 정말 모르겠소. 하지만 가장 나중에 내놓고 싶은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당신이요. 그만큼 내게 당신은 소중한 존재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자신이 있었어. 당신을 나는 구태여 숨기려고 하지 않았소. 만일 어느 날 당신의 존재에 대해 아내가 안다면 나는 아내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했소. 당신은 친구이자 연인이고 부모이자 스승이고 나의 희망이고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이해와 처분에 따르겠다고요. 물론 아내는 화를 내겠죠. 하지만 얼마 안가 착한 아내는 나를 용서해 줄지 모르오. 아내가 알게 될지라도 당신과는 어떤 식으로라도 인연하고 싶었소. 정말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낼 자신이 있었소. 그러나 달콤한 환상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황홀한 것이 아니더군요. 의의 곳에서부터 내 인생은 허물어져 갔소. 대전에서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는데 FM 라디오 속에서 윤도현이 힘찬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소. 민족의 애환과 한이 서린 아리랑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정서를 담고 힘차고 흥겹게 탄생하고 있었소. 아리랑이 응원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소. 톨게이트를 빠져나오고 있을 때까지도 아리랑이 힘차게 흘러나왔소. 아리랑이 점점 힘차고 빠르게 고조되고 있을 때였소. 휴대전화가 울렸소. 그 이전에는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조차 모르고 들떠 있었는데 차 안이라 열기가 좀 가라앉은 다음인가 보오. 액정 화면을 보니 받지 않은 전화가 13개였소. 모두 아내에게서 온 것이었소. 불길한 예감이 들었소. 아내는 별것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떠는 성격이 아니라 더 불안했죠. 전화를 받자 다짜고짜 아내는 울기부터 했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을 수 없어 한참 동안을 채근해서 하라는 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소. 역시 내 인생의 복병은 형이었소. 전력으로 달리고 있는 내 앞에 장애물처럼 도사리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형이었소. 행복해 어쩌지 못할 그 순간이면 언제나 떠오르는 사람. 형은 내 삶이 한귀퉁이부터 함께 살며 나를 야금야금 먹고 있는 암세포 같은 존재였어.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형은 걸맞지 않게 신분이 높은 여자와 연애를 했던 것 같소. 지금도 누구라고 이름만 대면 알 정도의 여자의 집에서는 몹시 반대했다는군요. 그 집에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여자를 유학 보냈다고 해요.
여자는 떠나고 형은 반쯤 폐인이 되다시피 하여 판검사의 꿈은 이루지 못하였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형은 별로 있지도 않은 시골 땅을 사업한답시고 팔아먹기 시작했소. 시골 땅이 다 없어지자 내가 맨몸으로 분가에 이뤄낸 내 몫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소.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했소. 물론 굳고 싫다고 했지요. 어머니를 통해서 또는 집요하게 찾아와 호소하였소. 형의 사업 계획을 들어본 나는 결국 허락하고 말았소. 사업의 규모가 워낙에 작아 별로 큰 돈이 들지 않을 것이란 내 생각과 능변으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형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지요. 아내를 설득시키기는 정말 쉽지 않았소. 그러나 나는 당신도 알다시피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재주 하나는 타고났지요. 형이 내게 했듯이 또 어머니가 했듯이 나 역시 아내를 꾸준하고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아내에게 승낙을 받아냈소. 형은 내가 보증 서준 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또 다른 보증을 요구했소. 아내 몰래 한 번, 또 한 번. 나는 형을 막연히 믿고 싶었소. 언제부턴가 형의 일은 내 힘 밖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소. 하지만 형이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대신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나를 보호해 주리라는 마지막 믿음은 가지고 있었소. 형수는 가출하고 형은 빚쟁이에게 쫓겨 행방을 감추고 나의 아파트는 경매 통지를 받았소. 형이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었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요. 대전에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아내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먼저 부동산마다 다니며 집을 내놓았소. 눈치 빠른 부동산 사람들은 다급한 내 사정을 알고 깎으려고 혈안이 되었소. 어떻게든 집을 파는 것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다 이득이 되었소. 급히 나온 매수인이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소. 나는 그렇게 요구하는 그와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소. 지난 여름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소. 고집스럽게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나는 집을 구하러 다녔소. 집은 쉽게 구해지지 않더이다. 우리 집 특성상 아내와 나의 통근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이들 학교 거리까지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니었소. 더군다나 노인네 거처 때문에 방은 최소한도 3개는 있어야 했소. 돈은 빠듯하고 고려해야 할 것은 많았소. 그러다가 조건에 맞는 집을 하나 구했는데 입주가 몇 달 남은 아파트였소. 아직 입주 전이라 가격이 좀 쌌소. 가족 회의 끝에 아이들은 친구 집 신세를 지고 아내는 오빠네 집에 나와 어머니는 누이 집에 뿔뿔이 헤어져 있기로 했소. 짐은 이삿짐 센터에 맡겼죠. 여름방학 내내 나는 어머니와 함께 누이 집에서 불편하게 살아야 했소. 아내가 몹시 아프오. 휴직을 심각하게 고려할 만큼 아내의 정신 상태가 불안하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끔 정신이 들락거리는 증상은 없어지지 않소. 하루아침에 없어진 20여 년의 노고가 아내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한 번은 켜놓은 가스대 위에서 솥이 벌겋게 달구어져 있는데도 그대로 멍하니 있더군요. 이웃의 신고로 소방차가 달려와도 아내는 가스불을 끄지 않았다오. 어쩜 아내는
괴로워 죽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소. 솔직히 나도 그러한 심정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리라 믿고 있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꼭 악몽을 꾸고 있는 것처럼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했어. 어쩜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탐한 결과가 아닐까 하고요. 내 삶 속에서 주어지지 않은 금단의 것은 오로지 당신 하나요. 주어지지 않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다지 큰 죄악인지 난 모르오. 이 세상에 태어나 당신 사랑한 것 말고는 나는 맹세코 남의 것을 탐한 적도 남을 해치고자 한 적도 없소. 그런 생각이 들수록 당신을 향하는 내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은 무슨 모순일까요? 내일 우리는 우리가 구해놓은 집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 이삿짐 센터에서 짐이 오고 아내가 오고 친구들 집에 기거하는 아이들이 오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그 집에 모이기로 했소. 그럼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 기대하오. 그렇지만 큰아들에게 보증을 서주라고 종용했던 어머니를 어떻게 지켜봐야 하나 걱정이오. 아내와 아들 앞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된 팔순노모의 심리도 아내 못지않게 배려해야 할 것이오.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함은 내게 남겨준 몫이오. 사랑하는 당신, 당신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당혹해했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라 생각하고 있었소. 당신은 부인했지요. 당신의 존재가 언젠가 남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말하겠죠.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고 했다는 옛말을 들춰내면서 나를 비웃고 바람까지 피웠다고 손가락질 하겠지요. 정신이 들락거리는 아내는 배신감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지도 모르오. 불행은 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소. 소나기 구름처럼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한다죠. 머리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나는 어떤 용단을 내릴 만큼 현명하지도 강하지도 못하오. 아니,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욱더 당신께 빠져들었소. 힘든 상황을 아이처럼 이야기하며 칭얼대었죠. 용단은 당신이 내려주었소. 당신은 내게로 통하는 창구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더군요. 지금 나는 당신과 통하는 모든 길이 차단된 상태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어. 그러니 당신이 이 편지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오. 당신에게 휴대전화를 걸 수도 있지만 하지 않으려 하오. 내게 향하는 모든 것을 차단해 놓았으니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아까 누이 집으로 들어오다가 아파트 정원에서 낙엽 하나를 주웠소. 벌레가 뜯어먹고 남은 적이 그물망처럼 보였소. 이파리는 아주 붉게 물들어 있었소. 나는 벌레가 먹지 않아 온전한 이파리 하나를 찾아들었소. 두 이파리를 양손바닥에 놓고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소. 벌레 먹은 이파리가 그렇지 않은 이파리보다 아름다운 이유를 말이요. 상처였소. 아문 상처가 이파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든 것이요. 당신과의 만남과 이별이 지금은 피가 흐르는 상처지만 먼 훗날 되돌아보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쓰놓을 것이요. 먼 동이 터오는구려. 또 하루가 시작되었소. 지금부터 나는 당신 없이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오.
먼저 나는 다시 예전처럼 100m 달리기를 하듯 내 삶을 질주할 것이오. 달릴 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겠소. 오랫동안 오지 않던 불면이란 놈이 오랜 친구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지요. 나는 잠을 자기 위해 중단했던 수영을 다시 시작할지 모르오. 당신과 함께했던 짧은 세월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오. 처음이야. 그럴수록 당신이 더욱더 자주 떠오르겠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 당신은 내 기억 속에서 힘이 잊어가겠지요. 시간은 아무리 아픈 상처라도 아물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오. 이만큼 나이 먹은 지금 당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도 하오. 그러나 나는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결혼조차도 사랑해서가 아닌 살기 위해 했다오. 당신과의 만남이 내게 준 것은 사랑이요.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을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요.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지금 나는 고향이 몹시 그립소. 어제까지 내 삶의 전부는 그곳을 탈출하기 위한 몸짓이었소. 그러나 지금 나는 떠나고자 열망했던 것 이상으로 돌아가고 싶소. 산골짜기를 천천히 걸으며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싶소. 어린 시절 아무런 불만 없이 어머니의 효성스러운 아들로, 형의 착한 동생으로 그 땅의 바람과 햇빛과 구름을 친구하며 살고 싶소. 그때 내 별명은 잠꾸러기였소. 머리를 땅에 대면 곧바로 잠이 들곤 했지요. 이제 나는 불면이 아닌 편안한 잠을 꿈꾸오. 앞으로 내 앞에 놓인 삶은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질주가 될 것이오. 고향을 떠나기 위해 달렸던 것처럼 돌아가기 위해 더 열심히 달릴 것이오. 사랑하는 내 당신, 이것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불러보는 것이 될 것이오. 부디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오. 나의 이 마음이 곧 당신의 마음이란 것도 알고 있어. 그런 당신을 위해 나도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소. 사랑하는 당신, 부디 안녕. 월드컵이 열리네 가을에. 부디 안녕. 영면하기 위해 간 사람이 그냥 갈 수 없다며 잠시 내 곁으로 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10년 전 그에게 이별 통보를 한 후 영화에서 형벌처럼 살고 있던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이 홍수를 조절하느라 연 댐처럼 굉음과 함께 요동치며 터져나왔다. 그와 헤어져 산 지난 10년간 어느 하루 그와 함께 살자는 날이 없었다. 오지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멀리 있지 않았다. 내 몸 안에 또 다른 내가 되어 앉아 있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첫날부터 함께 걸으며 허기지고 힘든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었다. 라다그 여행 자료를 정리해 가방 속에 넣었다. 출판사로부터 원고 독촉이 있을 터이지만 당분간 글을 쓰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제 풀지 않은 여장을 다시 끄려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승용차에 올랐다. 그를 향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마다 가서 헤매던
설악산을 향해 차를 몰았다. 사랑하는 사람이여 편히 잠드소서.